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도 9가지 9급 시험 보시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험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예고했듯이 물론 2, 3년 후라고 말은 했지만 그쵸? 그때부터는 뭐 추리형 문제를 많이 내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2, 3년 후부터 그렇게 나오려고 한다면 올해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독해 문제 위주로 문제가 출제로 방향이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독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문이 조금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지문은 그렇게까지 많이 길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많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무난하다. 근데 한두 개가 조금 우리가 고민할 만한 그런 것 정도였고 좀 비문학이 좀 무난한 그 정도의 문제의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셨죠, 여러분? 독해가 이번에는 독해 문제 푸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요부터 한번 볼까요? 문항별 비교하는 거, 유형별 문항수를 좀 비교해 드리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에요. 그까지 보시면 비문학이 8개였고 그쵸? 그다음에 3개, 4개, 5개 이렇게 가는데 어찌되었던 여기 한자 어휘는 이건 합쳐서 작년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는 한자와 어휘, 속담, 관용어구를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5문제 얘는 똑같아요. 근데 보이십니까? 단연코 지금 좀 보이고 있는 게 있죠? 뭐요? 비문학이요. 작년에도 8개로 많이 출제됐었어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더욱 잘 보여요. 더군다나 어법 보이십니까? 한 문제 정도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법은 문법적인 부분은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문법은. 그래서 뭐 품사가 뭐야, 합성어가 뭐야, 파생어가 뭐야. 우리 외울 거 너무 많았죠. 띄어쓰기가 뭐야.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거의 지금 다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법 이것도 한글 맞춤법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국어 규범 쪽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올바른 문장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학이 3문제, 여기 4문제였는데 올해는 3문제, 3, 4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사설 시조 나왔죠? 시조. 그다음에 현대시 하나, 현대소설 하나 나왔습니다. 뭐 사설 시조는 내용을 몰라도 어느 정도 표현 방법들만 조금 아시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였고 소설은 무진기행 나왔어요. 무진기행은 좀 내용 보셔도 풀 수 있고 무진기행은 좀 많이 출제되는 그렇죠? 그러한 소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전동영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풀이 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조금 어렵다 하면은 현대시가 살짝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자요. 한자는 한자 성어와 한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한자 성어 쉬웠죠? 한자도 쉬웠어요. 저 보고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한자는 아셔야 돼요. 그죠? 기본이 되는 한자 좀 알아놓자.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쉬웠어요. 아마 이번에 좀 한자나 한자 성어에서 많이 미끄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좋은 점수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또 보시면은 이번에는 원형, 고형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비문학이 55% 차지하고 있고요. 문학의 3문제 15%, 그다음에 어휘, 속담, 관용어라고 하는 거. 이번에는 어휘 문제가 제가 표준어를 이번에 어휘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 하나, 그다음에 속담은 안 나왔고 관용어만 나왔어요. 관용어 같은 것도 우리 그죠? 우리 한번 공부하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소책제 같은 것들도 막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죠? 배포하면서 저희 막 받아가서 했었죠. 어휘도 어휘 천재 해가지고 막 그걸로 외웠어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쉽게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거기 있는 천재 정도 외우시고 속담 관용어과 한 500개 정도씩 되는 거 그 정도 보셨으면 충분합니다. 나온다는 거. 지방직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한자 성어 한자는 아무리 비문학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한자는 한자성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은요. 저희 비문학 독해 50 요번에 이제 좀 바꿨죠. 비문학 독해 60이라고 하는 강의 있었어요. 거기 비문학 독해 보면 되게 길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려운 것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긴 거를 많이 공부한다고 한다면 짧은 거 나올 때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죠? 우리 시간 싸움이 좀 있단 말이에요. 시간 싸움이 있기 때문에 독해 문제 많이 푸셔야 돼요. 그죠? 또 다시 저희가 독해랑 관련된 것도 바르게 우리가 또 강의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독해한 거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좋은 점수 당연히 낼 수 있고 한자성어 300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다 할 수 있었고 어휘 속담 관용어구 저희 속책자 같은 걸로 다 했었던 것들이고요. 문학 현대시 빼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이번에 제 커리만 제대로 잘 따라오셨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럼요 95, 100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설 강의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이요. 해양, 오염을 주제로 해서 연설을 한다. 충족된 거를 갖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거 말고 요거부터 먼저 봐라. 어떤 표현법부터 봐라. 그러면 서리적 표현이라는 게 나왔죠. 서리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의문형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 의문형 없죠? 땡. 얘도 의문형 없죠? 땡.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세요. 의문형 있죠?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 버리지 않았을 거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썼죠? 여기도요.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의문형적으로 우리가 서리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 됐고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그런 거 말고 또 우리가 쉽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원리 볼 수 있어요. 여기요. 생활 속 실천 방안. 이 비유적 표현까지 안 가더라도 제일 쉬운 것부터 봐. 왜? 비유적 표현은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의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때에는 내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부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활 속 실천 방안 나온 거 뭐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으로 되가져가자 라는 거. 실천 방향이 나온 건 얘밖에 없어요. 얘는 실천 방향 안 나왔어요. 그죠? 생활 속 실천 방향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는 정부에서 뭘 하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었어요. 이걸 보지 않아도 비유적 표현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백 팀장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뭐 하재요. 이거 올리재요. 그리고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는 거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그랬어요.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대감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주장을 얘기했잖아.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할 게 어때요? 우리가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어때요?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것뿐이죠. 유대감을 팀원들한테 우리 끈끈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뭐 어떤 멘트라든가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없어요. 다음 고대리는 백 팀장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 왜요?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아서 반대해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맞습니다. 다음 여기요. 백 팀장의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을 맞다. 공감하고 있다. 그런 것을 팀장님, 백 팀장 대리니까 팀장 말대로 여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채만을 세워준다. 공감함으로 인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랬으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임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요.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네,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게 어떨까요? 한두 개 올립시다 라는 것을 의문형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맞습니다. 의문형 쪽으로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립시다. 그거는 직접적인 거지만 올리는 게 어때요? 의문형 사용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드러낸다 라고 말을 해드렸었어요. 수업 시간 때.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그쵸? 1번 이렇게 갑니다. 3번 가겠습니다. 여기요. 이거 관용 표현이요. 이 정도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책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지방직에서도 속담이나 관용어 나올 확률 높습니다. 반드시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홍역을 치렀다.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맞아요. 잔뼈가 굵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가지고 익숙하고 또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셔가지고 그곳에 뭐 능통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입취의 여지가 없다. 이거 뭐야? 아이고 그냥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한 발짝 여기 어디 나갈 자리도 없다. 이런 얘기죠.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발들여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겁니다. 니을은요. 어깨를 나란히 하다, 비슷하다, 지위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3번 갑니다. 4번입니다. 순서 문제 항상 나오고 있죠? 우리 순서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이번 순서 문제 괜찮았어요. 그쵸?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가 부각된 것은 이제 기업들이 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가나다를 갈 겁니다. 가나다를 가는데 우리가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대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가나다 연결할 수 있는 거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되죠.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광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여기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여기가 그렇진 않아요. 여기 있는 거 본다고 한다면은 이 가나다만 봐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였어요. 뭐가 제일 첫 번째인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했어. 그쵸? 그런데 돈을 줬는데 그런데 이런 노력, 이게 바로 노력이잖아. 이걸 그대로 받는 게 이거죠.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쉬운 경우도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했지만 돈을 투자한 게 광고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에 효과를 내는지 잘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죠.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디서 효과를 내는 거야? 잘 몰라. 돈 많이 썼어. 그래서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어. 특히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한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랑 여기 앞에 있는 글하고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것들이 순서가 딱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많은 돈을 투자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마케팅 조사를 했던 노력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아. 이런 아쉬운 부분 속에서 기업들은 이런 아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돈 많이 썼어. 돈에 대한 효과.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많아. 어디서 효과 내는지 몰라. 효과가 이런데 SNS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 해결책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얘는요. 우리가 2번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순서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조금 앞에 내용하고 좀 어려워가지고 앞에 있는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 어휘를 그대로 따라가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네, 4번이었어요.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이요. 무진기행이네요. 무진기행이요. 근데 이거는 내용 알면 참 좋았는데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비문학처럼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볼까요? 지역의 여건, 경제적 여건에 비해서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이다.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네. 근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게 없대. 명산물이 별거 없대.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지 않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수심이 얕아서. 네, 여기 나왔네요. 수심이 얕아가지고 바다를 보려면 진짜 바다다운 바다를 보려면 한참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항구를 개발하기 어렵죠. 수심이 낮으니까 큰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항구를 개발하기 어려운 곳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요. 산으로 둘러싸져 있고 평화가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 조금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앞뒤에 떨어져 있죠. 어디요? 여기요.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다 할 평화가 있잖아요. 평화 발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뒤에 또 있어요. 산이요, 산.
여기요.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 아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요 부분을 통해서. 이거는 아까 봤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까 봤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는 요걸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답은 4번인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건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바로 안개야.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안개가. 그쵸? 내가 인정하는 무진의 명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가십니다. 6번 갈게요. 6번이요.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입을 막는 것은 그중 하나다. 이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그 사람이 첫 외국 여행이었다면, 아이, 그럼요. 첫 외국 여행이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 입 막기는 포기하고 미주알, 고주알 들어오는 영어 경험을 들어주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다.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일을 이렇게 말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 과장되게 막 얘기하고 너무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막 일반화시키고 그렇죠? 별거 아닌 것을 갖다가 막 크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요게 내용은 그거잖아. 별것 아닌 사실을 모모하거나 그래도 받아줘라고 하죠. 별거 아닌 거를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크게 만들거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한자성어였어요. 침소봉대 작은 일을 별거 아닌 일을 크게 만드는 거 침소봉대입니다. 나머지는 각주구검 융통성 없는 거 낡은 생각 고집하는 거 권토중래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힘을 쫙 모아가지고 다시 크게 쳐들어오는 거 권토중래 와신상담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거나 아니면 마음먹은 일을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참고 그다음에 뭐 견디는 거 그런 걸 비유한다. 그렇죠? 이 정도의 한자성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이요. 예요.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예요. 이게 내용 하나하나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그죠? 이거 무삼 같은 것들 저희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뭐라냐면은 다 이게 자주 나오는 고어들은 다른 작품을 통해서 계속 외워놓는 게 좋다. 왜? 새로운 내가 잘 모르는 어떠한 그런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반복되니까 그런 고어들 자주 나오는 옛말들, 옛글들, 옛 표현들은 외우는 게 좋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찌 못 오는가? 어이가 어찌니까 어찌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라는 얘기죠. 무슨 일로 도대체 뭐 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왜 못와? 무슨 일로 못와? 이거고 그다음에 이게 중간에 긴 거니까 얘부터 본다 한다면은 한 달이 30날이니 한 달이 30일이라는 소리잖아요. 30일이니 날 보러 올 하루 없겠는가? 30일이나 되는데 날 보러 올, 그쵸? 보러 올 하루가 없냐? 없느냐? 이런 거죠. 야, 30일씩이나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 못 보러 와?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좀 보러 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여기요. 동일 구절을 반복해요. 뭐야? 못 오냐? 무슨 일로 못 와?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섭섭한 거. 어찌 못 와? 무슨 일로 못 와?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 왜 못 오는지. 그죠? 맞습니다. 다음. 날짜 수를 대줘요. 이거 날짜랑 관련된 건 얘밖에 없어요. 한 달과 30일. 근데 얘를 대조해요? 한 달이 30일이라는 건 한 달, 30일. 똑같은 얘기지. 대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연쇄법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연쇄적으로 나열한다. 연쇄법. 우리 정말 여기 열심히 했는데. 연쇄법. 뭐에 있었어요? 원세법 뭐라고 했어요? 원숭이 엉덩이. 그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앞에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연쇄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면 빨가면 사과.
사과는 그래서 앞에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이거 쌓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쇠로 쌓고 그다음에 성 안에 담을 쓰고 그쵸? 성 안에 여기요. 상 안에 성을 쌓고 성 안에 그다음에 담을 쌓고 담 안에다가 집을 짓고 그쵸? 그다음에 또 보이세요?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되잖아. 앞에 말을 좀 가면 되죠. 아까 그랬잖아. 원숭이 엉덩이라고 얘기하는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빨개. 그 다음에 얘를 잡아서 가죠. 빨가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내용이 비슷한 거 이렇게 가시면 되죠. 내용으로서 우리가 빨갛다 그런 걸 갖고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다가 그쵸?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다가 궤를 놓고 궤 안에다가 너를 결박하여 그 다음에 넣고 너를 결박하여 넣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요게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요렇게 갖고 가고 집 안에다가 집안하고 뒤주 놓고 뒤주 안에다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라고 그랬으니까 연쇄법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의 기복 없어요. 막 님이 보고 싶었다 안 보고 싶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게 틀린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쌍, 배목, 외걸, 쇠에 용, 거북, 자물쇠로 이런 거 몰라도 돼. 내가 잘 몰라. 그럼 빼고 그냥 자물쇠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자물쇠로 너를 갖다 결박하여 놓고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갔더냐 이거잖아. 수기수기 같은 거는 뭐 이런 모양으로 잠갔더냐 뭐 이런 거겠지. 내가 아는 것만 우리가 뽀에서 보셔도 충분하잖아요. 내 어이 그리 안 오냐. 그쵸? 너가 여기 담 쌓고 쇠덩어리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그 안에 집 짓고 그 다음에 뒤주 놓고 그 안에 궤를 놓고 그 안에 너를 이렇게 결박해 놓고 거기다가 자물쇠 잠가놨던 거냐. 그래서 못 오냐? 라는 얘기잖아요. 왜 못 와? 라는 거. 그쵸? 이런 거네요.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숙소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공개요. 성이죠. 성 다음에 어디 갔어? 담을 쓰고 담을 쌓고 담이죠. 담 안에 집이죠. 집 안에 뒤주죠. 뒤주 안에 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공간이 축소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희망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왜 안 와? 이렇게 잠겨서 못 오는 거니 왜 안 오는지. 그죠? 너 이래가지고 조금 뭔가 장애물이 있니? 이런 얘기들이지 희망을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됐죠? 8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네. 봤더니 우리가 발음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발음 능력을 열심히 습득하죠.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돼요.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화자가 거의 인식하지 못해. 그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습득하다 보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혀와 우리의 그 입모양과 이런 것들이 그 움직임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거의 의식을 못해. 무의식적이야. 자동화되어서.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식을 발음하기 어려운 것은 외국어를 발음하기 어려운 것은 뭐겠어요? 여기서 핵심이 얘랑이야.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것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그쵸? 그다음에 무의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지.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국어를 잘하는 것은 자동화되어 있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다른 나라는 왜 못해? 자동화 안 돼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무의식화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번을 빨리 자동화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들 빨리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거 자동화 있네요. 여기 자동화 있네요. 그런데 2번은 무의식은 있지만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서 아니에요. 낯선 게 아니라 낯선 음성이 무의식인 게 아니죠. 모국어가 무의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2번하고 4번, 1번하고 3번에서 가야 되네요. 다음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 움직임에 비해서 상당히 의식적이다. 글씨 쓰는 거 의식적이구나. 그런데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뭐다? 얘는 의식적이야. 그러면 얘는 필체가 의식적이 여기 있는 것은 뭐야?
반대돼야지. 그러나라고 나왔으니까 반대되어져.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자동화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여기가 의식이라 했으니까 얘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무의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셔야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죠. 적어도 이 자동화까지는 몰라도 여기는 의식적이라 했으니까 그렇지만 나온 무의식 가야지. 무의식. 무의식 나온 거? 예. 무의식 나온 거 예. 3번 볼까요?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에이 이런 거 아니잖아. 그쵸? 위에 있는 얘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가십니다. 그쵸? 잘하셨죠? 네, 9번 가겠습니다. 예요. 이 한글 맞춤법. 제가 이거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그쵸?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요, 하라고 하는 것을 생략시키는 경우. 이게 생략시켜가지고 만드는 준말의 경우. 너무 쉽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에 나라 마음이나 모음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 뒤에 하가 나왔을 때 하를 지우고 그 뒤는 뭘로 간다? 크, 트, 프, 츠 얘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 마음이나 모음이 아닐 때 나머지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걸 지우고 그 다음에 그대로는 그대로 요렇게 외워라 말씀드렸습니다. 갑니다. 가도록 할게요. 예요. 무정하다 이거죠? 무정하다 요거에서 나오는 거 섭섭하지 그쵸? 하드를 다시 다 살려서 가겠습니다. 선발하도록 이렇게 된 거죠? 선발하도록 그쵸? 그다음에 생각건대 생각하건대 이렇게 된 거니까 얘네들을 하를 지워서 가볼게요. 하 지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응이죠? 나라 마음 몸 그쵸? 뒤를 뭘로 가라? 하 지우고 타로 가라. 무정타 맞네요. 그 다음에 얘요. 하 지우고 여기요. 나라 마음 몸 아니죠? 아니면 하 지우고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그쵸? 바꾸지 말고 그대로 섭섭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다음이요. 얘요. 하를 지웁니다. 나라 마음 요거에서 가네. 요거에서 가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발토록, 선발토록. 오케이, 맞고요. 다음, 하를 지웁니다. 기억입니다. 나라 마음 모음 아니죠? 그러니까 그대로, 아래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서 뭐예요? 생각건대. 요렇게 가시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건대 틀렸네요. 맞는 거 다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됩니다. 네, 10번이요. 여기요.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한자가 나왔는데 앞에서부터 좀 보다가, 웬일이야. 아니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뭐야? 기억이죠. 추억은 저렇게 쓰지 않죠. 그죠? 여기요. 기억 이렇게 되는 것이고 추억은 나를 이걸로 쓰셔야 되는 것이고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이 정도의 한자는 적어도 뭐 도착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되는 단어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11번이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정신활동은 플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장 이 맥락이나 가정하가 바로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플레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쵸?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플레임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플레임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플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평양성을 가지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뭐예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안경 쓰고 바라보게 한다. 뭔가의 틀을 준다라는 거겠죠? 안경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 빨간색 안경을 알이 빨간색 안경 빨갛게 보는 거고 파란색이면 파랗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플레임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죠.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맞습니다.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플레임은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냥 플레임이 있다라는 걸 인식해라. 플레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인식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극복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4번이요. 플레임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하에는 일어난다. 그리고 맥락이나 관점, 평가 기준을 플레임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맞는 얘기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잉하고 그 다음에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차이점 뭐가 있대요?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도에 있다. 보잉의 경우,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되게 항공기를 조정관으로 직접 통제한다. 직접 통제한대요. 직접 통제한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거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조작한 대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할게요. 보잉의 같은 경우에서는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비행기를 통제하는 것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시스템은 불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야? 조종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에어버스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여기는 사이드 스틱을 설치해가지고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하다. 컴퓨터가 제한하거나 아니면 조종사 개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왜? 이쪽은 뭐라고 했냐면은 베타유,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베타유는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야 돼? 네, 시스템이 도와야 된다. 컴퓨터가 도와야 된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볼게요. 여기서 보잉의 조종사는 여기서 먼저 얘기부터 봐야지.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그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재현하거나 조종의 여기다. 직접 통제한다. 직접 통제한다. 그쵸?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통제해야 된다. 보잉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어버스 인간은 실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파란색으로 한 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거 볼까요?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해요. 활용 정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용을 하는데 직접 통제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다음,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없어요. 얘를 통제하고 조작한다. 조종사가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보잉사죠. 여기요. 직접 통제하는 거는 보잉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조종관 대신 사이드 스틱을 설치해서 컴퓨터가 조종사 행동을 좀 이렇게 제한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고 그랬었지, 직접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이 에어버스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쪽은 보잉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저 얘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잉은 말했고요. 그다음 베타유. 여기 있네요. 베타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뭐라고 하냐면 윌리엄 보잉이 인간이 실수를 안 한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거.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걸로 가셔야 돼요.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완벽하게 틀린 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게 맞는 예죠. 이거는 완전히 여기 이 글의 내용과 가장 알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인간의 실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지만 실수를 안 한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보잉이 인간이 실수하는 존재인지 아닌지는 윌리엄 보잉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것이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됩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에서 보시면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 가보겠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참 비슷하대요. 비슷하죠. 근데 두 개가 조금 차이를 갖고 있는데,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상태. 객관적 위협. 근데 불안은 현재 발생을 안 했어. 미래에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일에 일어날지도 몰라가지고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실 수 있으면 문제가 풀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서 불안감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뭐가 더 크겠어? 아까서 자기가 지금 공포에 대해서 뭐였어요? 정확한 위협에 의해서 난 건 공포감이 더 커야죠. 공포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공포가 더 크다. 공포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불안감에 의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요.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 아까 그랬잖아. 여기서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건데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 현재 발생을 안 했어. 근데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 이것은 뭐예요? 불안한 상태다. 맞아요. 다음.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도 현재 발생한 게 아닌데 미래에 있을까봐 우리가 그러는 거. 그러면 얘는 뭐예요? 불안감에 빠진 거. 이거 다 불안감이에요. 과거에 큰 교통사고가 경험했어. 그래서 여기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앞으로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거는 얘기하죠. 불안감이 훨씬 높은 거죠. 불안감이 크다. 불안감이 높다. 크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 이게 크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높은 상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14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비문학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요. 첫 번째,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는, 그쵸? 과학혁명 이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뭐 했대요? 청동설이 정설이었다. 네, 맞는 얘기죠. 됐어요.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프롤레마이오스. 네, 이가 주전원, 즉 주전원을 따라 공전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네. 따라서 공전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청동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했어요. 그쵸? 공간제도를 관찰하는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동의 운동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결과.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랑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청동설을 설명하고자 했다잖아요. 지동설을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요. 청동설과 지동설은 지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다. 내용이요. 천체의 중심을 지구 대신 태양에 놓고 이 사람은 지구 대신 태양에 놓고 지구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쵸? 그 다음에 태양에 놓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퍼니쿠스의 지동설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태양을 중심에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었어요?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오잖아요. 뭐가?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4번이요. 행성의 공전에 대한 이거의 설명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맨 끝을 보셔 볼 수 있어요. 여기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단순하게 대해서 뭐보다 수학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단순했다. 지동설은 단순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얘는 지동설의 단순한 이거에 비해 어때야 돼요? 복잡해야죠. 네, 복잡하였다 이거죠. 여기서의 주어는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얘가 단순하대잖아. 얘가 단순하잖아. 그럼 비교했을 땐 그러면 얘가 어때? 얘가 더 단순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거에 비해 가지고 뭐예요? 복잡하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 걸 찾아라. 네, 그러면 2번입니다. 지동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청동설을 설명하고자 하다. 이랬으니까 답은 2번 됩니다. 15번이요. 표준어 규정. 이거 솔직히 이거 어법에다 넣을까 아니면 어휘에다 넣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법에서도 우리 표준어 사정원칙 그쪽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법으로 좀 집어넣는다고 하면 두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뭐 두 문제가 다 어휘라든가 이런 측면이잖아요.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표준어 사정원칙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규범 다 그쪽이 국어 규범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렇게요. 이거 했었죠?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저희가. 그죠? 왜요? 이렇게 시옷을, 암컷, 수컷 됐을 때 시옷을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세 가지 뭐라 그랬었어요? 양념한 쥐 하면서 여태까지 잘 외웠었어요. 양념쥐. 맞죠? 그래서 드디어 염소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뒤에 크트프츠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앞에 시우자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지랑이가 되는 것이고요. 아지랭이. 이 몸 역행도 아직 안 된 거 아지랑이. 이것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의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답은 4번 됩니다. 16번 가겠습니다.
문맥상 맞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기서 보면은요.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한자어로는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이거와 다르다. 여기서 정독은 여기요.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는다. 정교한 독서. 근데 여기서는 뭐요? 바른 독서는 요렇게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뭐예요? 정독, 여기도 정독, 그 다음에 여기도 정독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정독이니까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거죠. 뜻이 이 뜻과 이 뜻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대로 놔두셔야지. 저렇게 가는 거 아니고. 그쵸? 바꾸면 안 되고 기억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독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단어를 눈을 맞추면서 제대로 인식한다. 바르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뜻을 새겨가며 자세하게 제대로 인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제대로는 자세히 제대로 뭐라고 하죠? 자세히 제대로 뜻을 새겨가면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비해서 요거가 훨씬 더 제대로 인식한다는 뜻이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놔두셔야죠. 그렇죠? 여기도 기억도 그대로 놔두고 니은도 그대로 놔두시면 겁니다. 디귿 갑니다. 얘는 정속동으로 수정한다. 그러면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그러면 정교하다는 의미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교하다는 이건 바르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했잖아. 바르다. 그러니까 정교하다. 자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요걸로 가면 안 되지. 요걸로 가면 안 되고 어떤 적? 이정자로 가야죠.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바꾼다. 맞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이건 제가 비문하게 넣지 않았어요. 한자를 좀 알고 지문, 그러니까 한자와 그다음에 단어의 의미를 좀 해석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자 쪽으로 제가 카운트를 좀 잡았던 그런 겁니다. 한자 좀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요. 니을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냐? 해볼까요? 보시면 여기요. 빼먹지 않고 읽는 습관. 그쵸? 그다음에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속도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정독이 생활화되면, 그러니까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 속도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 이거 진짜 독해 지문하면서 선생님 빠르게 읽으면서 어떻게 뭐 자세하게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푸나. 이거는요, 빠르게는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하는 거. 그게 만들어져야 돼. 빠르기도 간다. 제가 비문학 할 때도 비문학 독해의 방법으로도 말씀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또 낭독의 일종이다. 글을 제대로 안 읽는 것이다. 못 읽는 것이다죠. 그러면은 제대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빠진 빠르게만 읽는 거는 제대로 읽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야죠. 근데 저거는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대로 놔둬야죠. 그렇죠? 자세하게 읽는 게 중요하지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빠르게 읽으면서 제대로 글을 모르면 일종의 난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조금 고민하셨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네, 다음 17번 갑니다. 얘는 매미 오른 끝에 얘도 우리 그 수능 쪽에서 수능 쪽의 지문에서 조금 나왔던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시였어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 네, 여기를요.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까지 올려놓고 여기요. 매미가 절정을 올려놓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매미 울음을 통해 가지고 한여름 무더위, 그러니까 여름 내내 너무 시끄러워. 그쵸? 매미 울음소리도 자연현상이니까.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막 청각적으로 막 해. 청각적으로 막 소리가 막 나. 시끄러운 소리.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뭐예요? 조용해질 수가 있을까라고 그랬으니까 갑작스럽게 변화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니까.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름 내내 시끄럽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조용해진 거. 그쵸?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맞아. 갑작스럽게 변화했다. 맞습니다. 한여름에 소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리가 막 나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조용해진 거.
그쵸? 그래서 변한 거. 계절이 바뀐 것을 그 자연현상, 갑작스럽게 변한 자연현상, 계절이 바뀐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소리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했으니까 됐어요. 청각적인 거, 매미 울음 같은 거 당연히 청각적인 거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시각적인 거 이런 거.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쳐져 있다. 맑은 구름 이런 거, 눈이 부시다 이런 거 다 시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 쟁쟁쟁 이런 것도 청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쵸? 청각 시각이 많이 있어요. 다음 소나기가 지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곳 외에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요.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서리부터 목줄로 들어와 붙더니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 사랑의 속성. 소나기와 같다. 갑자기 몰아치더라. 그리고 갑자기 고요해지더라. 맞죠? 네. 그다음에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 매미 울음소리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사라진 직후의 상황. 반어법. 근데 이거 좀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반어법 뭐 있다고 그랬어요? 반어법은 가장 잘 나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전노라 라고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이나, 아니면은, 햇빛이, 그러니까 해가 지는 것이나 바람 부는 것처럼 사소한 일일지리나, 이렇게 세 부분만이라도 제가 반어법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반어법 없어요. 반어법 없어요. 그렇게도 좀 생각하시고, 여기는 근데,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이거 보세요. 정적이라고 하는 건 정적이야. 정적이 흐르다. 조용하다는 거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무 기척도 없는 정적이라고요. 소리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소리가 없는데 쟁쟁쟁이래요. 이 소리가 있는 거잖아. 오히려 이건 뭐예요? 역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반어는 없는 겁니다. 역설까지 못 찾아도 좋아요. 반어법이 없다는 거는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소리가 굉장히 막 쨍쨍쨍쨍 울렸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 그거를 매미 울음소리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반어법 같은 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8번 갑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루카치는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분별하였다. 네, 루카치는 총체적성을 기준으로 해서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맞습니다. 다음 여기요.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거 있네.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네요.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두 번째잖아. 그래서 신간의 인간의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합 정도가 높은 것은 이쪽이에요. 그쵸? 이거에 비해 얘는 높다. 그러니까 높은 거 맞는 거예요. 다음 요거 좀 이따가 요거부터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네, 여기 이데아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이데아는 추상성의 세계를 갖다가 세계를 바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 뭐라 했어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것은 철학의 시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두 번째가 어디 갔어? 여기 두 번째가 비극의 시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맞아요. 비극의 세대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철학의 세대라고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요.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화를 이끌고 있다. 계몽사상이 이끈 게 아니에요. 물론 계몽이라는 게 여기 살짝 있어. 여기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계몽의 세계여서 신탁과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계몽의 시대여서 신탁은 신뢰하지 않아. 신이라는 건 신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계몽 사상이 철학의 시대로 전화를 이끌어서 얘가 이끈 게 아니죠. 얘가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총체성의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를 그냥 나눈 것뿐이지 계몽 사상이 철학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학의 시대는 계몽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믿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이런 얘기는 들어가 있어도 이게 뭔가를 이끈 거, 이게 철학의 시대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그냥 철학의 시대에 계몽사상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철학의 시대가 계몽사상이 조금 펼쳐진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것이 철학의 시대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쵸?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얘네들 얘기한 겁니다. 여기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누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그 다음에 기준으로 구분하였다라고 하는 거. 얘도 맞는 걸로 가야 되는데 다음에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 이게 틀리네요. 죄송해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이게 아닙니다. 그쵸? 총체적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세 시대로 구분한 거기 때문에 저거 3번도 틀린 겁니다. 네,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름은 참여자형에 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요. 꿈속에서 만난 사람. 직접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 여기 있는 것들은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여기서는. 그래서 참여자형이 많다. 참여자형은 이렇다라고 하니까 쟤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여기요. 꿈에서 여기서 나누는 거. 역할에 따라 꿈을 꾼 인물들의 역할에 따라 요걸로 구별을 할 수 있다. 그쵸? 얘는 직접 참여하고 얘는 그냥 엿볼 뿐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 추측할 수 있어요. 다음 2번이요.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세기 이후에 장착된 방관자형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강하다. 이거는 틀린 거겠죠. 네, 2번 틀렸어요.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격 역할을 하는 몽유형에는 통속적으로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구경꾼 역할을 하는 거. 방관자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경꾼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역할 변화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네요. 다 찾으실 수 있었죠?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번 돼요. 마지막 겁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것을 찾자. 네, 메타버스 나오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의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준다. 여기요. 여기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는 메타버스지 디지털 트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다음 얘를 활용함으로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다음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여기요. 여기 봤더니 여기 뭐라고 그랬었어요? 위험해서. 그래서 뭐요? 경제성 때문이다.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경제성 때문이다. 또 비용도 적게 든다 나왔으니까 경제성이 낮은 게 아니라 경제성이 높아요. 경제적인 거잖아.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드니까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틀린 거고.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 요소를 갖다가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위험을 없애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위험 요소를 없애고 그래서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 요소 찾아내면 당연히 방지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여기요. 답은 3번 이렇게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3번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저희 내용이었어요. 오늘 시험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쉽죠? 하지만 지나간 일이잖아요. 마음 잘 추스리시고 또 다음 시험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